안녕하세요. 공무원 마스터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행정법의 정석을 파헤치는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할 과정은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닙니다. 실제 7급과 9급 시험에서 출제된 법 조문만을 싹 뽑아서 그 조문이 시험지 위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행정법 학습의 출발이자 기본은 바로 법 조문을 읽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조문 자체만을 묻는 문제가 매 시험 최소 3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합격권 점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죠. 이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조문을 낭독해드리고 이 대목에서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라는 오답의 기술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장정의 첫 시작으로서 행정기본법을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법령 등이란 다음 강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 제2조는 행정기본법의 기초이자 뼈대가 되는 법령의 정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다 라고 배우죠.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힌 그 고정관념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다면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도 이 법에서는 법령이다 라는 거죠. 2022년 국가직 7급 기출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위임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붙는 순간 행정규칙은 법령이라는 신분으로 격상됩니다. 위임이 있어도 아니다 라고 나오면 바로 틀린 설명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025년 소방직 기출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또 틀린 설명이었죠. 위임의 근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모두 가능합니다. 그 어떠한 상위 법령이든 위임이라는 연결고리만 있다면 무조건 법령에 포함됩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왼쪽에 별이 들어간 거는 기출이 많이 됐다는 뜻입니다. 꼭 조문을 명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1항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자, 1항을 제가 교묘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행정에 관한 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을 우선 적용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 네, 틀린 설명이죠. 완전히 거꾸로 말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먼저이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민법을 준용합니다. 여러분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아시죠? 여기서는 행정기본법이 특별법이고 이후에 민법이 일반법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 이건 거꾸로 말한 거여서 틀린 거고요. 행정기본법, 특별법을 우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을 준용합니다. 이 조문 자체를 그대로 떼다가도 2021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됐습니다. 제2항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1, 2호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2항 조문 자체는 국민에게 한시라도 빨리 자유를 돌려주자라는 행정기본법의 배려가 담긴 아주 독특한 규정인데요. 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영업정지 10일을 당했다고 칩니다. 그리고 오늘 영업정지 마지막 날 10일째가 일요일이에요. 민법의 원칙대로 하면 공휴일이니까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영업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억울한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줘야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따라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1, 2호를 한번 보고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1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아까 전에 영업정지 10일,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고 했잖아요. 행정기본법 6조 2항 2호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한다고 했으니까
공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냥 일요일까지만 영업하지 말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장사해 라고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또 국민을 배려해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주고자 그 기간의 첫날도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어도 그날로 만료한다 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자, 오답 유형 첫 번째. 제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여 그 이 길로 만료한다. 네, 틀린 설명이죠. 그날로 만료입니다. 이 길로 많이 오답 선지로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유형 한 번 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첫날을 산입해야 한다? 틀린 설명이죠. 다만 뒤에 뭐라고 했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 2호의 계산법을 썼는데 국민이 손해를 입는다면 1, 2호를 적용하지 않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제7조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포함한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은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패턴으로 공포한 날이 아니라 공포한 다음 날 이렇게 오답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렇게 오답 패턴을 꼬는 거는 민법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익숙한 수험생들을 노린 함정인데요. 이 조문은 그냥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야 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 이길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 가차없이 X를 치셔야 됩니다. 1번과 비교해서 2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2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과 2항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1항은 오늘부터 당장 해. 따라서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포함을 하는 거고 2항은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시행할 때까지 준비할 시간을 좀 줄게 하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민에게 2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해놓고 공포한 날인 오늘을 1일째로 쳐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보다 짧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법은 첫날을 빼주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채택한 겁니다. 1항과 2항은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항은 뭐다?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니까 첫날이 포함된다. 2항은 일정 기간을 좀 줄 테니까 준비할 시간을 줄게 첫날을 제외시킨다. 3항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문은 민법 준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수험생을 낚기 위해서 그 말일의 다음 날, 이길 이렇게 변형을 해서 오답 유형을 만들어버립니다. 다 틀린 선택지죠. 행정기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법이 시행하기로 한 약속된 시간은 다 채웠잖아. 공휴일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날로 기간을 만료했다라고 치고 월요일 0시부터는 새 법을 바로 적용하자. 즉, 법령의 시행을 불필요하게 늦추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즉시 시행일로 한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그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그 기간에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일로, 그날 당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2년 12월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게 다 뒤섞여서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미묘하게 오답을 만드느냐? 출제자들이 치사하게 내는 오답 유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행정기본법의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출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아주 그럴싸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이 계산할 때만큼은 출생일 산입이 원칙이다. 두 번째 오답 유형,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로 계산한다. 네, 틀렸죠. 만 나이가 정답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 연나이로 계산하는 방법은 병력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의 일부 변경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행정기본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은 뭐다? 무조건 만 나이로 계산한다. 세 번째 유형,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월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즉 개월수로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강행 규정이 나왔다면 틀린 선지입니다. 표시해야 한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린 선택지.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네, 앞부분 중간 한번 끊어서 앞부분부터 볼게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행정이 법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모든 행정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네, 이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행정을 하려면 법의 허락,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모든 법에 다 법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답 유형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틀린 문장이죠. 예전에는 맞는 문장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확대가 되었으니까 오직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핵심은 딱 5글자 합리적 이유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사소한 차별이라도 위법한 행정이 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을 들어보세요.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틀린 문장이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평등입니다. 지금 이 차별이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무조건 똑같이 라는 선지가 들어가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다시 무조건 똑같이 라고 주장하는 선지는 오답 선지입니다. 12조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행정법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출제 빈도를 차지하는 제12조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의 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2항.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1항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원칙적으로 지킬게 라는 선언 조문이면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만약 더 크다면 국민의 신뢰를 미안하지만 깰 수도 있어 라는 한계가 동시에 담긴 조문입니다. 포인트는 예외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재량 표현으로 나오면 틀렸으니까 이러한 낚시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세요. 2항은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2항은 행정기관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행정청이 내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년,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국민은 이제 괜찮나 보다 라고 믿게 되겠죠. 그러한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청이 너 20년 전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처분할게 라고 하면 그동안 믿어왔던 국민의 신뢰는 엉망이 되겠죠. 따라서 국가의 이러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정당한 사유,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면 그러한 국민의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정당한 신뢰가 형성이 되었다면 공익상 필요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죠. 다만 뒤를 볼게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꼭 의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3조 부당결구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칼자루,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국민에게 허가해줄 테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저거 내놔 라고 흥정하지 말라는 원칙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관련성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바로 위법한 행정이 되겠죠. 자, 한번 제가 오답 유형으로 문장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절실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라도 부과할 수 있다. 네, 틀렸습니다. 아무리 공익이 급해도 관련이 없는 의무를 지우는 순간 바로 부당결부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출제자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니까 꼭 조심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뭐다? 실질적인 관련성이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었습니다.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1항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행정법의 대원칙 중에서 그 유명한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다 끝났는데 다음날 갑자기 축구협회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어제부터 오프사이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에서 골은 다 무효입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이 조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어려운 말로 하면 진정소급 적용 금지라고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인 거죠.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 2항은 행정법에서 시간적 적용 범위를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기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인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여러분들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사이에 올해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작년 법을 써야 될까요? 올해 법을 써야 될까요? 네, 정답은 명확합니다. 현재 처분을 내리는 그 시점, 즉 신법을 기준으로 한다가 정답입니다.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면 바뀐 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바뀐 법에 맞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답 선지로 처분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라고 오답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선지이기도 한데요. 내가 신청한 때 법이 이것만 하면 됐었어 라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법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법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면 까다로워진 법 요건을 너가 갖춰야 돼. 3항,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이 3항은 크게 원칙과 예외, 원칙과 유리한 예외로 나뉩니다. 원칙과 유리한 예외로 나뉩니다.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령이에요. 어떤 행위가 잘못인지 그리고 얼마나 벌을 줄지는 사건이 터진 그날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이런 법을 받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하고 나서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너가 했던 그거는 지금 법 기준으로는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거나 벌금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면 굳이 옛날에 무거운 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라면 기꺼이 새로운 법, 신법을 적용해주겠다는 아주 자비로운 규정입니다. 최다 빈술 오답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2항과 3항을 섞는 겁니다. 바꿔치기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정말 많이 속으시는데요. 틀렸죠?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지만 제재는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릅니다. 잘못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 그때의 법이 기준입니다. 명확히 구분을 해주세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제재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행정법의 핵심인 공정력에 관한 개념인데요. 공정력의 본질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일단 믿어줄게 입니다. 일단 믿어줄게.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처분에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명백하고 중대한 무효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한다. 일단 유효한 것으로 믿어준다. 거죠. 자주 나오는 오답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공정력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힘이다. 틀렸습니다. 적법하다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라고 믿어주는 것뿐이죠. 적법이 아닙니다. 유효할 뿐입니다. 두 번째 오답 선지 유형은요. 무효인 처분도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무효인 처분은 하자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공정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정력은 행정법의 핵심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17조 부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 2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항과 2항을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량을 발휘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재량이 없으니까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1항과 2항이 바꿔치기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조건과 부담과 같은 부한을 붙일 수 있다. 틀린 선택지죠. 또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네, 틀린 선택지죠.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3항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호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2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호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단 여러분 원칙이 뭐죠? 처분을 한 후에는 뭔가를 새로 붙이고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처분한 후에도 뭔가를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답 선지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1, 2, 3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도 처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틀린 설명이죠.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분을 한 후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예외 세 가지도 시험에 조문 그대로 뜯어서 하나하나가 출제가 되거든요. 오른쪽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다 이렇게 조문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1, 2, 3의 경우는 예외가 가능하다.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4항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호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호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호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일 것. 부관은 본체인 처분을 돕기 위해 붙이는 보조장치죠. 그런데 부관 때문에 원래 하려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또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네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까지 끼워 팔지 말라. 세 번째, 필요 최소한의 범위일 것. 비례의 원칙입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목적이 정당하고 관련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항은 판례랑 섞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자주 출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례는 주택사업 승인과 관련 없이 토지의 기부 체납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와 이 조항이 섞여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니까 이 부관의 세 가지 요건 암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실, 비. 부관의 3요건. 목, 실, 비.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갈게요.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입니다. 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거는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거는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준부터 잡아볼게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한다. 이거는 애초에 그 행정청이 하자가 있는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칙은 뭘까요? 잘못된 거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따라서 처분이 내려진 그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자. 전문 용어로 이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자. 하지만 예외를 볼게요.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다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수익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상황이 너무 가혹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과거는 건드리지 않고 지금부터, 즉 취소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없애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장래효라고 합니다. 출제자들이 바꿔서 출제하기 정말 좋겠죠. 오른쪽에 기출들 보시면 전부 다 바꿔치기로 출제를 한 겁니다.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일부나 전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취소해야 한다. 네, 이렇게 바꿔치기 문제 꼭 주의를 해주세요. 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려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즉 쉽게 말해서 1, 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게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처분 취소해 이런 의미죠. 2022년 국가직 7급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은 당사자의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네, 틀린 선택지죠. 1번,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 형량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너네가 잘못했잖아. 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고의나 과실로 너가 위법성을 놓친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다만 1, 2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로 끝난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 각 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였죠.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게 무슨 뜻이죠? 즉 1, 2, 3 이 경우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조문에 그런 내용이 없죠. 별도의 신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밑에서 말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고 또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됐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021년 지방직 7급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네, 틀린 문장이죠. 당사자의 신청은 철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합니다. 아니 행정청이 처분을 철회하는 건데 왜 철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 사익까지 고려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는데요. 처분을 철회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처분을 철석같이 믿고 이미 많은 일을 진행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다 철회해버린다고 하면 상대방에게는 너무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입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20년 전, 30년 전의 잘못을 이제 가지고 와서 처벌한다고 하면 국민의 생활이 너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제척기간을 두어서 행정청의 권한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한번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지와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이런 것들을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자, 5년이라는 숫자 바꿔치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딱 5년이다. 또 두 번째 포인트, 위반 행위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다. 즉 카운트하는 기점이 종료된 날이라는 거, 이거를 시작된 날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5년만 지나면 면죄부를 주는 건 공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래에 나오는 4가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당사자의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번 살펴볼까요? 1번과 2번을 함께 살펴볼게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그리고 위법성을 알고 있었어. 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거야. 1, 2항 이런 거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위법인 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른 척한 경우입니다.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까지 기간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방해,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사를 방해해서 거부해서 기한을 넘기려고 지금 꼼수 부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기간 제한 두지 않습니다. 4항.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 이렇게 중대한 것을 심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지났던지 제재를 가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23조가 문제로 나온다면 대표 오답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네,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 땡, 틀렸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면 5년이 지나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몰랐던 경우에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땡, 틀렸죠. 중과실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무제한 처벌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고의만 기억하지 마시고 중대한 과실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24조 인허가 의제의 기준 1항.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해볼까요? 인허가 의제란 주된 허가 하나만 받으면 관련된 나머지 허가들도 받은 것으로 쳐줄게 라고 하는 국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 제도입니다. 2항.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는 사망입니다. 사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된 행정청 A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A가 그래 너 거 허가해줄게 라고 말하면 관련된 인허가인 B, C, D도 다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B, C, D 이들 모두 전문 지식과 권한은 원래 각각의 행정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A에게 너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너가 아무리 주된 인허가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미리 B, C, D 행정청과 협의해 라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끝나고 있죠. 만약에 관련 행정청 C가 이거 안 돼, 이거는 환경 파괴야 하고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주된 인허가를 하더라도 관련된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 오답 선지 유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할 수 있다. 땡 틀렸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된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면 관련 인허가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완전 틀렸죠? 협의는 절대 생략 불가입니다. 법령에서 반드시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 읽어볼게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일단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빼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서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에 전단에서 정한 기간, 즉 20일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행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협의로 간주하겠다라는 협의 간주 규정입니다. 행정청끼리 협의를 하는데 관련 행정청이 아무 대답도 없이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는 피가 마르겠죠. 근데 여기다가 대고 행정청이 대답이 없어? 그럼 너가 다시 물어봐 라고 하면 행정은 무한정 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통과라는 강력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2024년 국회직 8급은 자동 통과 규정을 교모하게 바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틀렸죠? 다시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5항은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효과.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여러분, 식당에서 돈가스 세트를 시켰다고 생각해 볼게요. 메뉴판에 구성품으로 우동, 샐러드가 적혀져 있어요. 그럼 돈가스 세트 하나만 시켜도 우동과 샐러드는 같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스프도 그냥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황당하죠. 메뉴판에 적힌 것만 세트 구성품인 것처럼 인허가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함께 처리되는 관련 인허가는 주된 법률에서 이것이 의제된다 라고 명확하게 목록, 리스트를 정해놓은 것에만 한정됩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이게 이 표현입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메뉴판에 돈가스 세트를 시키면 나오는 리스트, 우동과 샐러드만 나오는 것처럼요. 인허가 의제는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가져오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에 없는 것까지 마음대로 넓혀버리면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금지됩니다. 자, 쉬워 보이는데 이거 출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된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모든 인허가는 의제된다. 네, 틀렸습니다. 관련이 있어도 실질적 관련이 있더라도 모든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것,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 이것만 의제됩니다. 한 번 더 읽고 넘어가 볼게요.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오답 선지로 나옵니다. 2023년 지방직 7급에서 출제되었는데요. 공법상 계약일지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다. 네, 틀린 선택지죠. 반드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다 긴급한 위험이니라고 할지라도 구두로 체결은 절대 불가합니다. 2항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약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생각하셔서 서로 계약 당사자 둘만 좋으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계약이 아니죠.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사인 두 명이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대표 오답 선지 유형은 이렇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제3자의 이해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행정기본법 27조에서는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 과징금 부과할 때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돈을 뺏는 일인데요. 이거를 적당히 규칙으로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항 읽어볼게요.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 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일단 과징금 자체가 큰 돈이 오가는 처분이다 보니까 멋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라 라고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라고 하면 바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2022년 지방직 7급과 2024년도 국가직 9급에서는 상한액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은 상한액 위주로 나왔지만 나머지 1, 2, 3, 4, 5번 모두 봐주세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2025년도 3월 18일 작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조문인데요. 아직 기출된 적은 없지만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라서 올해 출제될 수도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뭐죠? 가산금, 연체료를 매길 때는 은행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청이 돈 벌려고 과징금 매기는 게 아니죠.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폭탄을 던지지 말라는 비례의 원칙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자, 그럼 제28조를 가지고 출제위원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느냐? 첫 번째, 과징금은 법률에 위임이 있다면 조례만으로도 부과 사유를 정할 수도 있다. 네, 틀렸죠. 제1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과 사유 등 핵심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금액 결정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반드시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법률에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액 결정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을 모두 반드시 법률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요. 법률에는 상한액까지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네 번째 볼까요?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자율 기준 가산금의 부과율은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며 시장금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네,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이거 내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행정청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다고 해봅시다. 당장 내일까지 다 내라고 하면 멀쩡한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은 원칙은 일시불, 예외로 할부라는 자비로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징금은 제재, 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집행이 중요하죠. 단 안에 나온 4가지의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간을 연기해주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즉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행정청이 기한 미뤄주거나 나눠서 내게 해줄 때 그냥 막 해주기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타까운 4가지 사연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1.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재산을 다 잃었나 봅니다.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금 파산 직전인 거죠.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지금 회사가 부도날 사정이라는 거예요.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4가지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대표 오답 선지 유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소방직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과징금은 납부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너무 황당하죠. 원칙은 일시납이에요.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고 사정이 인정되면 그때 가서 연기를 하거나 분할 납부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납부 기한을 연기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래서 법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연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분할 납부를 결정할 때에는 행정청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 틀렸죠.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을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내면 바로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행정법 공부를 할 때는 끝단어 처리,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게 바꿔치기로 잘 나오니까 꼭 주의해서 봐주세요. 갑자기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제가 행정법령 조문을 분석을 하다가 시행령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서 나온 과징금 관련해서 해당 시행령도 출제가 같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법률 상위법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연기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시행령은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 라는 실무적인 규칙을 정한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 1항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의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의 납부 기한의 연기나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한 10일 전. 이거 숫자 바꿔치기해서 내기 정말 좋겠죠.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출제위원들이 가장 문제 내기 좋아합니다. 10일 전을 7일 전까지 바꿔서 내면 애매하게 공부하신 분들을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7일 전이 아니라 며칠 전이다? 10일 전이다. 또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오답 유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뒷부분 한 번 더 볼까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당사자가 직접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라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죠. 직권으로 행정청이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조문상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30조 행정상 강제입니다. 1항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왔는데요. 한번 크게 보도록 할게요. 1. 행정 대집행. 2. 이행 강제금의 부과. 3. 직접 강제. 4. 강제 징수. 5. 즉시 강제. 지금까지 공무원 기출을 분석해본 결과요. 각 호의 내용을 각각 하나씩을 이렇게 비틀어서 출제를 하기보다 이 5가지 중에 무엇이 행정상 강제에 포함되느냐? 라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지방직 9급에서는요. 행정 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에 포함되느냐? 네, 맞죠. 맞는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 행정상 강제 1, 2, 3, 4, 5 이 5가지 다 외워야겠네요. 제가 2문자 가져왔습니다. 대이직 징즉. 대이직 징즉. 대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이직을 징직에 하길 정말 잘했다. 이제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네. 맨날 새벽 퇴근하다가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대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하길 징직에 하길 정말 잘했다. 나는 1년 만에 퇴사하고 빨리 준비하길 잘했네. 남들 10년 있다가 고생 다 하고 이제 이직 준비하는데 대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이직 징직에 한 거 정말 잘했다. 행정상 강제는 뭐다? 대이직 징즉. 자, 아래 여기 볼게요. 3항. 형사, 행형 및 보안 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년 국가직 9급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하면서 조문과 정면 충돌하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에 나온 형사, 행형 및 보안 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거는 행정법보다 훨씬 까다롭고 정교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집행법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 난민, 귀화, 국적과 같은 영역은 국가안보랑 외교가 국가안보와 외교가 걸리는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행정강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부적절하다.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 시험에도 출제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5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한마디로 할 때까지 돈 내놔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돈 내놔. 금전적 잔소리죠. 첫 번째로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이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벌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빨리 하라고 독촉을 계속하는 겁니다. 독촉은 계속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이행할 때까지 2번, 3번 계속 때릴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90%는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다시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험의 90%가 출제가 되는데요. 의무자가 이러는 겁니다. 저 지금 다 냈으니까 어제까지 날아온 고지서 싹 다 취소해주세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부과된 것은 국가가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 어차피 나중에 다 하면 앞에 거 다 취소되니까 천천히 내지 뭐 라고 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게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정리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접강제. 제33조 볼까요? 즉시강제. 말이 되게 비슷하네. 32조는 직접강제에 대한 거고요. 제33조는 즉시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교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강제입니다. 1항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즉,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물리력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정말 방법이 없을 때 그때만 써야 하는 최종 병기다. 대표 오답 선지 유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수단이다. 틀렸죠. 1차적인 수단?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란 얘기? 전혀 아니죠.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말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써야 하는 최종 병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도 의무이행이 가능하더라도 행정상 신속성을 위해서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직접강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즉시강제 함께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1항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두 번째, 이 경우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행정법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붙으면 무조건 급박함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평소에 행정 절차는 어떻죠? 너 이거 해 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했어? 안 했어? 그럼 강제로 할게? 라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죠. 하지만 즉시 강제는 이 중간 단계를 싹 건너뜁니다. 진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할 시간조차 없을 때 곧바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인 만큼 조문은 즉시 강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최후 수단일 것. 두 번째,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 대표 오답 유형 보겠습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즉시 강제를 선택할 수 있다? 틀렸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보충적인 수단입니다. 두 번째, 행정 조사를 위해 편의상 즉시 강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하다? 에이, 아니죠. 단순 편의가 아니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즉시 강제는 긴급하니까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틀린 문장입니다. 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를 할 때 법원의 영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즉시 강제를 할 때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다수설이랑 판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필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즉시 강제의 특성상 급박한 상황이라면 영장 없이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절차를 밟아도 된다라고 다수설과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서 아예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까지 해놨으면 무조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거예요. 즉 제가 서류를 딱 보냈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행정청이 검토를 하고 수리라는 행위를 완료해야만 그 시점부터 비로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뭔 말이죠? 행정청 내부 매뉴얼에 서류가 오면 대장에 기재해 라는 단순한 절차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순한 절차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부 절차일 뿐 신고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2023년 군부원 7급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네, 틀렸죠.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굳이 법원이나 심판위원회에 가기 전에 처분을 내린 그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문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고 기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 딱 좋겠죠. 자, 실제로 시험에서는 4항과 8항만 출제가 되었는데요. 숫자가 시험에서 출제되기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전체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3항을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의 신청은 옵션이지 필수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임의적이라는 단어를 필요적으로 바꿔서 여러분을 낚습니다. 만약 조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을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네, 3항도 별표 하나 붙일게요. 4항.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제외 대상인데요. 이 제외 대상 6가지 너무 많죠. 실제 시험에서는 제1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이 문제만 출제되었는데요. 언제든지 다른 조항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자로 6가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공, 인, 노, 형, 외, 과, 형. 공인, 노모사, 형이 많이들 가는 외과가 있다 라고 외울게요. 공인, 노형, 외과는 뭐다? 이의 신청을 조항하지 않는 예외적인 조항이다. 즉, 이 공인노무사 형들 어떤 처분을 받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성격 좋은 공인노무사들 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처분을 받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 좋은 공인노무사 형들이 다니는 외과 이렇게 공인노형 외과 6가지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공인, 노형, 외과 이의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조문은요. 2021년에 도입된 아주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처분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억울해도 뒤집을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패자부활전의 문을 열어준 거죠. 하지만 예외랑 제한이 많아서 시험 문제로는 아주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깔끔하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즉 1, 2, 3호와 같은 경우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을 취소, 철회,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원래는 불가증력이 있으니까 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나면 그 처분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더 이상 법원에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시간이 지났어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꺼내는 카드가 바로 처분의 재심사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 이 정도면 정말 결정적인 증거인 거잖아요. 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 경우도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또 세 번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도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처분의 재심사라는 패자부활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5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재심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원래 처분을 유지합니다 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이나 심판을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재심사를 신청할 기회는 주는데 행정청이 미안해 안 바꿀 거야 그냥 유지할게 라고 했을 때 또 소송을 만약에 허용하면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또한 이러한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 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불복은 금지된다 라는 제5항과 같은 조문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출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사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위에 기억나시나요?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때는 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철회,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법원이 확정 판결을 때렸다? 라고 하면 그제서는 뒤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재심사 결과 처분이 유지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심판이든 소송이든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해서 불복 금지다 라고 5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입니다.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거 상위 법령은 무조건 준수해야 돼 라고 하는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2항 한번 볼게요.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금 아래 1, 2, 3, 4호가 행정입법의 3대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정입법의 3대 원칙. 하나씩 보면서 이거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을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2.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 체계성이 맞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3.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알기 쉽게 어떻게?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 시험에서는 이 행정입법의 원칙 하나, 둘, 셋 이게 각각 선택지 하나, 둘, 세 개로 나옵니다. 따라서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행정의 입법 활동 기준은 행정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너무 쉽죠? 틀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제 자율에 맡겼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문제 내볼게요. 법령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틀렸습니다. 행정의 입법 원칙 세 번째죠.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3항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요. 4항 행정의 입법 활동의 절차 및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의 입법 활동 절차나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은 어느 한 부처의 전용 일이 아닙니다. 정부 전체의 손발을 다 맞춰야 되는 범정부적인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됩니다. 2023년도 소방 간부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의 입법 활동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이렇게 범정부적인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격에 맞습니다. 자, 출제위원이 대통령령을 불령으로 딱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시험장에서 긴장한 채로 읽으면 설렁설렁 무심코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범정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장관급이 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바로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네요. 제39조 1항입니다. 행정법제의 개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 법이 잘못되면 고치자 라는 도덕적인 선언이 아니고요. 정부에게 법령 개선의 의무를 지운 아주 강력한 조항입니다. 시험에서는 행정청의 권한이 재량인지 의무인지를 두고 함정을 파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법령 개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 따라서 시험에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행정기본법 조문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이 행정법의 논리가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시험장에서 어떤 변형 지문을 만나도 흔들리시지 않고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행정기본법이 끝났네요.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겠죠. 다음에 저희가 정복할 산은 바로 행정법 총론의 꽃이자 출제 1위 비중인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기본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다면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소화하신 여러분이라면 행정절차법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수강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